1번입니다. 그림은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보어 원자 모형의 특징은 궤도 안에서 돌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상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는 정해져 있고,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B는 틀린 말. C입니다.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할 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방금 했던 말이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말했던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형이 갖는 전자기 파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답은 3번. 2번이요. 그림 가와 나는 음극선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음극선을 방출하게 만들었더니 보시면 음극선이 어디 쪽으로 기울었어요? 플러스 극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갖는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입니다. 음극선에 쐬어준 바람기비가 돌아간다 라는 뜻은 얘가 일단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증거인 거죠. 무언가를 밀어낸 거니까. 기억이에요. 가 실험으로 음극선이 양전하를 띠는, 양전하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음전하여야 되죠. 니은입니다. 나 실험으로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직진하는 성질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이 바람개비 실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디귿입니다. 나 실험은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기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한 바죠? 답은 2번. 자, 3번입니다. 그림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기억은 우리 러더퍼드 모양에서는 가운데 태양과 같이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변을 태양계 행성들처럼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이때 원자 핵의 질량은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다음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기억의 존재를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톰슨의 모형이 있었어요. 톰슨 모형은 전자를 밝혀냄으로 인해서 플러스로 이루어진 바탕에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있다라고 주장을 했지,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이렇게 뭉쳐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얘가 쏘아준 알파 입자가 크게 되튕겨 나오거나 산란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기억의 존재를 밝혀내게 된 거죠. 디귿입니다. 원자의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기억과 니은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기억과 니은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아니라면 전자가 원자 핵에 매여서 도는 이러한 현상이, 안정적인 원자를 구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4번이요. 그림 가와 나는 선 스펙트럼 관찰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기억입니다. 분광기로 백열등을 관찰하면 여러 파장의 빛이 경계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고온으로 가열한 물체가 방출하는 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입니다. 가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흑수 스펙트럼이래요. 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우리
보시면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시킨 거니까 당연히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어야겠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서로 뒤바뀐 상태인 겁니다. 가열된 기체에서 들뜬 전자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광자가 바로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에서 방출한 모든 파장에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저온의 기체에 있는 전자들이 쏙쏙 자신이 들뜰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광자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내보내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5번입니다.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기역에서 미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표는 기역에서 미음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기역입니다.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기역에서가 리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역과 리을을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갭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이다 보니까 1번 에너지 준위 n은 1일 때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3.6이 되고 n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3.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에너지 갭이 얼마만큼이냐면 10.2예요. 근데 사실 2번부터 무한대 지점에서의 에너지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에너지 값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4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을 절대 나머지 애들이 이겨줄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에너지 준위가 n은 2인 상태부터 나와 있으니까 n은 2인 상태에서의 마이너스 3.4랑 n은 3일 때를 생각해보면 1.51이 나오게 될 텐데 얘네들 사이의 차이인 1.89 역시도 n은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셔도 되지만 사실 얘네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기역의 값과 리을의 값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기역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니은이랑 리을을 더한 다음에 미음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이랑 리을을 더하고 얘는 빼주면은 기역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구한 기역의 값에다가 리을의 값을 더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기역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입니다. 디귿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86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디귿에서 나오는 게 2.86이 맞으니까 얘도 맞는 말. 디귿입니다. 미음에서 흡수한 빛의 파장은 기역과 니은에서 흡수한 빛의 파장의 차와 같다라고 했는데 미음을 비교를 해봤더니 미음이 기역과 니은에서의 차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가 에너지라든가 진동수면 맞는 말이지만 파장은 역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값 구해보세요.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두 점전화 A, B가 일직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A와 B 사이에 점전화 C를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점전화의 전하량은 A가 B의 2배, B와 C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하의 종류는 B만 다르대요. 이런 문제에서는 임의로 값을 지정을 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를 플러스 2Q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의 전하량은 Q가 될 건데 전하의 종류는 B만 다르고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러면 나에서도 마이너스 Q 플러스 Q, A 플러스 2Q. 기억입니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같다. 얘는 사실 위에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말이죠. 왜?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니을입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와 나에서 달라진 건 중간에 C가 추가된 것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가하는 힘,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F였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거리 동일하게 3D만큼 떨어져 있고 A와 B의 전하량 크기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B가 A로부터 받는 힘 역시 F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나 상황에서는 C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C는 지금 양전하라서 B를 A랑 같은 방향으로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 그럼 당연히 B가 받는 알짜 힘은 2개를 더했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이다 라고 했는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C는 A로부터는 같은 전하니까 밀어내는 방향의 힘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로부터는 끌어당기는 방향의 힘을 받아요. 그러면 A가 가하는 힘도 오른쪽, B가 가하는 힘도 오른쪽. 그럼 당연히 알짜 힘도 오른쪽. 답은 5번. 그림은 가, 나, 다의 점전화 A, B, C가 X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가에는 양전화인 플러스인 C의 X축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A에는 EF인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에서는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정량적인 계산을 그러니까 쿨롱 법칙을 그대로 써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배 관계인지 힘의 크기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가랑 나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가랑 나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건 A의 전하의 종류입니다. 자, A가 처음에는 C의 왼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로 가면서 C의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모두 다 동일한데 C가 받는 힘의 크기가 커졌어요. 방향은 그대로이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양전하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양전하였으면 C를 먼저 밀어냈을 텐데 얘가 오른쪽으로 오는 바람에 다시 나 상황에선 C를 왼쪽으로 밀어낼 테니 B가 C한테 가하는 힘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만약 A가 양전하라면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음전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음전하다라는 걸 알면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B가 양전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C한테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할 텐데 C가 받는 알짜 힘이 오른쪽이려면 B가 C한테 가하는 알짜 힘이 오른쪽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B의 전하 종류는 양전하다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모두 고정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준은 가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에서 F라고 하는 값은요, A가 C를 끌어당기는 힘과 FAC와 B가 C를 밀어내는 힘인 FBC의 합이 바로 얼마냐면 F인 거예요. 그런데 나 상황으로 넘어갔더니 A가 위치를 바꿨죠. 그러면 C에게 작용하는 힘은 일단 B가 밀어내는 FBC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A가 가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가에서 설정한 FAC라고 하는 값이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냐면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나로 옮겨가면서 거리는 D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값을 4배의 FAC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2배 늘어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은 4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EF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를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을 하면 우리 두 개 빼줘 볼까요? 자, FAC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FBC가 F고 FBC 오른쪽을 플러스 기준으로 삼을게요. 다시 마이너스 FAC 플러스 FBC가 F이고 그 다음에 FBC 플러스 4배 FAC가 EF인 거죠. 두 개 연립해보면 빼는 게 낫겠네요. FAC는 크기가 5분의 1 F, FBC는 5분의 6F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FAC는 5분의 1 F, FBC는 5분의 6F. 방향은 지금 어차피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갖고 크기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A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가 받는 힘의 크기가 EF인 거고 얘는 B와 C가 모두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에게 작용하는 EF는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더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크기는 같으니까 5분의 1 F 그리고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 5분의 9 F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5분의 9F라는 것까지 구해놓은 상황이에요. 이때 다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힘부터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A는 음전화, B는 양전화예요. 그러면 A는 C로부터 끌어당김을 받고 B로부터도 끌어당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FA라 함은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 하지만 요 힘은 가에서의 크기랑 비교하면 A와 C 사이의 거리가 ED에서 D로 줄었으니까 4F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배의 FAC가 되는 거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A, B인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가에서도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냥 5분의 9F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AC는 5분의 1F였으니까 얘는 5분의 4F가 되겠네요. 다음에 B에게 작용하는 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B는 A가 왼쪽으로 끌어당기고 C는 오른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B에게 작용하는 힘은 A가 끌어당기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5분의 9F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C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C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에서는 D만큼 떨어져 있었지만 나에서는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에 5분의 6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3F가 되는 거고 힘의 방향은 5분의 9F가 훨씬 더 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라 땡.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5분의 9에서 값들을 빼줄 텐데 얘가 더 작으니까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얘네 둘 중에서는 얘가 더 작으니까 B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자, 그림 가는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BC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하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AB의 위치만 바꿔서 고정시킨 거라고 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전화를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경우수를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A랑 B는 서로 다른 전화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하나는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다른 전화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자, 이때 C의 전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힌트는 바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이다예요. 만약에 C가 플러스라면 A랑 B는 서로 끌어당기고 B랑 C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실 C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C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조금 곤란하죠. A랑 B도 끌어당기는데 C도 B를 밀어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아예 뒤집혀서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면 플러스인 경우에도 똑같을 거거든요. 즉 조합은 뿔마뿔이거나 마뿔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돼도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뿔마뿔로 가정을 해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래요.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F고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3F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크기만 따졌을 때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도 3F구나를 구해놓은 상황이에요. 이때 이걸 가지고 나 상황에서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A는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B는 음전하, C는 양전하이니까 B는 A로부터도 끌어당기는 힘, C로부터도 끌어당기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의 상황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가에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는 FAB만큼의 크기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C랑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의 종류는 같은데 거리가 2D에서 얼마가 됐어요? 3D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 B와 C 사이에 작용하던 힘의 거리가 2D에서 3D로 됐으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9분의 4가 되겠죠. 그럼 FAB는 얼마예요? FBC는 3F인데 9분의 4니까 3분의 4F. 답은 3분의 7F가 되는 겁니다. 그림은 규소의 인을 도핑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인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얘를 도핑함으로 인해서 N형 반도체가 되겠죠? N형 반도체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2개씩 공유 결합을 하고 남은 자유전자가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전하를 주로 운반하는 것은 양공이 아니라 자유전자니까 땡. 자, 규소의 인을 도핑하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함이죠. 왜?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주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니까 디귿입니다. 인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불순물 에너지 준위는 얘는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규소들이 만든 에너지띠 사이에 불순물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삽입이 되는 건데 얘는 전자랑 함께 들어가는 애여야 돼요. 그리고 이 전자는 뭐가 될 전자예요? 자유전자예요. 어디에 생겨야 자유전자가 쉽게 생기겠어? 바로 전도띠 아래에 생겨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와 절연체 P로 구성된 회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였더니 직선도선 아래에 놓인 나침반의 자침이 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전류의 방향부터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나침반이 돌아갔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얘가 순방향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B에다가 연결하면은 역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B에 연결하면 역방향이 되니까 당연히 자침은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X와 Y의 반도체가 무슨 반도체인지, 무슨 형 반도체인지를 알아내려면 전류의 방향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원래 전류에 의해서 오른쪽을 가리켜야 되지만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애매한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방향을 판별해보면 전선의 아래쪽에 있는 나침반은 오른손 법칙을 썼을 때 이렇게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일 거고, 그러면 전원장치의 왼쪽에서 전류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니 기억은 맞는 말. 자, A랑 B는 반도체인데 C는 절연체예요. 절연체는 띠 간격이 반도체보다 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답은 3번.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원점을 중점으로 하는 원형도선 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B에 흐르는 전류가 이미 I0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C는 표에서처럼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반지름은 B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이때 표는 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만약에 C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원점에서 A와 ABC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그럼 결국은 C에 의한 자기장이 없는 거니까 B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A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0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A는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른손 법칙 이용해주면 원점에서 만드는 A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네,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상쇄돼서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행에 있는 C의 전류가 흘렀을 때 기역과 니은 값은 C에 의한 자기장만 고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어요. 이때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게 B와 C, I0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공통이고 거리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 값은 모두 다 2B0만큼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B가 만든 자기장이 B0인데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2배가 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오른손 법칙을 썼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야 됩니다. 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A가 원점에 가까워져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원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건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C에서의 자기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일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두 개가 더해지면 커져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P와 Q는 X축 상의 지점이고 X는 이 D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A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랑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여야 되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라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ED 지점에서 아래쪽일 거고 B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어야지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ED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어서 두 개가 상쇄되어 0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즉 A랑 B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만 돼요. 기억은 땡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했냐면 거리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B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것은 거리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전류의 세기도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와 Q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판별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P 지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면 우리 P 지점에다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일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라서 역시나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Q 지점이 문제인 건데 A랑 B랑 Q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 D점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점에서 교차를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장이 0인 지점 직전까지는 가까이 있는 B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려볼 건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B가 만드는 자기장도 역시나 자기장과 거리가 반비례니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교차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을 교차 지점인 ED 지점이라고 잡는다면 ED 지점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B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B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조금 표를 다시 그려볼게요. A를 너무 가파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A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놨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려야 되는데 교차를 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ED 지점 바로 직전 이 부근에서는 B의 자기장이 우세하지만 ED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A에 의한 자기장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Q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아래쪽으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와 Q에서가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 표 잘 봐두세요. 자, 그림 가는 원작 주위를 도는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가 갖는 물리량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사실 전자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류가 생긴 거랑 마찬가지고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원자 자체에 마치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형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오른손 법칙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 자, 이때 전자는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자의 자전을 우리는 스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나는 스핀을 모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자가 자전을 하는 것도 역시나 전자의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른손 법칙에 따라 자기장을 전자의 스핀이 만드는 자기장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특정한 자성을 띈다 혹은 자기장을 띈다라고 하는 건 그 원시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미시적으로 원자 내에서 전자가 공전과 자전을 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효과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노이드가 X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P와 Q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전류가 A 방향으로 흘렀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부터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법칙을 쓰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왼쪽으로 자기장 방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솔레노이드가 PQ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는 사실상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P와 Q는 상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잖아요. 하나는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P가 상자성체가 되고 Q가 반자성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라고 생각해보면 P가 반자성체면 얘를 밀어낼 거고 Q는 끌어당길 테니까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이에요. 전류가 흐르기 전 Q 내부에는 자기장을 가는 원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반자성체의 특성이었어요.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스핀과 전자의 공전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서 원자 자석 형태가 그러니까 원자 자석 형태라기보다는 특정한 자기장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니은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면이 S극으로 좌화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이랑 동일하고 N에서 나와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항상 제가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N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그러면 P는 상자성체라 끌어당겨야 되니까 솔레노이드 가까운 쪽이 S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귿이에요. 전류의 방향이 B로 바뀌어도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뒤집혀서 B의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자성체는 어차피 얘를 끌어당길 거고 반자성체는 밀어낼 거잖아요.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림 가는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의 일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나는 가의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선의 크기, 그러니까 도선의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만들어지는 전자기 유도의 크기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자속 변화로 나타낼 수 있고 자속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기 때문에 식을 다시 쓰면 시간 변화에 따른 마이너스 n 요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는 경우나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우리는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도선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은 게 아니라 한 번 감은 거라서 우리가 이 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패러데이 법칙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량이 결국은 유도기전력, 즉 전압과 전류의 세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에서와 디귿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기장이 얘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방향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늘리는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 써주면 전류의 방향은 아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넣어주는 방향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 기역과 디귿에서는 같을 수 없게 되죠. 자, 니은에서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전류가 흐를 수 없었죠. 애초에 흐를 수 없습니다. 디귿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울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 즉 델타 T분의 델타 B가 기울기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 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커질수록 전류 세기가 증가하는 건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럼 전류 세기도 당연히 감소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피엔저퍼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고 합니다. A, B, C, D는 레일 위의 지점이고요.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고 해요.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해서 D에서 운동방향이 바뀐 후에 다시 솔레노이드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X는 N극과 S극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LED에서 빛이 방출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렇게 통과할 때는 순방향으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은 오른손 법칙으로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P형을 플러스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올바르게 흐르는 거니까요.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됐을 거고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얘가 전류가 흘렀던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자석이 다가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석이 다가온 게 실은 코일 입장에선 얘를 밀어내려고 했을 테니까 밀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내부에서 왼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이 N, 반대쪽이 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밀어내기 위해 왼쪽에 N 방향인 자기장을 만들어낸 거니까 다가온 X가 바로 N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얘는 통과하면서 코일로부터 밀어내는 솔레노이드로부터 밀어내는 자기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외력으로 인해서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 없어서 A와 D의 높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방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 낮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요. 자석의 S극 방향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또 똑같이 반대쪽에 C 방향에 S극이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당연히 C를 지날 때도 동일한 전류의 방향이라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LED에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운 수령 1번입니다. 자기력선의 특징 뭐가 있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패곡선을 이루어야 된다. 갈라지거나 교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선원 수령 2번이에요. 다음은 반도체 절연체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고 표에 제시된 문장을 참고해서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문장을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올바른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연체는 띠 간격이 매우 넓대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는 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도체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전도띠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도체에서도 전도띠로 전이가 쉽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전기전도도예요. 도체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절연체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한대요. 이때 자기장 1, 2, 3 영역은 각각 세기가 B0로 같고 방향은 서로 다르거나 알 수 없습니다. 금속 거리의 점 P가 7D를 지날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속고리가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2D이기 때문에 P가 7D 지점에 오려면 이렇게 놓여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도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2번 영역은 어차피 내부에서 움직이니까 변화가 없을 거고 1번이 줄어드는 만큼 3번에서 줄어드는 자기장의 양을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과 3번은 당연히 같은 방향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어도 늘어나는 3번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얘는 자기장의 총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번이에요. 점 P가 O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네요. OD인 지점이면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거든요. 그럼 볼게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영역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역 1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역 2에서 증가하는 영역이죠. 증가하는 면적이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자기장은 당연히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P점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 이유는 영역 2에서 증가하는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3번입니다. 점 P가 3D를 지날 때와 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5D를 지날 때는 지금 이미 말을 했어요. 5D를 지날 때는 영역 2에서 변화만 따지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D를 지나는 지점이면은 이렇게 통과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3D를 지날 때는 영역 1에서의 변화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가 마침 어때요? 속력이 같아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1과 영역 2의 자기장 세기가 같습니다. 그럼 자기장 세기가 동일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장 변화가 같아요.
시간당 면적이 변화하는 비율, 그 면적에서의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자기장 변화가 같아서 당연히 유도 전류는 같은 크기죠. 자, 그림은 하드디스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플래터에 사용되는 자성체는 당연히 강자성체여야 됩니다. 만약에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면 우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헤드가 지나간 이후에 자기장이 바로 자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자성체여야 되고요. 정보를 쓰는 것은 얘네들을 자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헤드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바로 플래터의 자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플래터에 기록된 자기장의 방향을 전류가 흐르지 않는 헤드가 지나가게 되면 헤드에 있는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감지되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헤드는 자기장의 변화를 전류로서 읽어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